이 사연은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한 어르신의 실제 경험을 각색하였습니다. 살아오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은 참 많이도 겪게 되는 법입니다. 하지만 윤정의 여사가 겪은 일만큼 황당한 일도 드물 것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 정희는 아들 민석과 며느리 소영이와 함께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넉넉한 아파트와 적지 않은 저축은 정희에게 편안한 노후를 약속하는 듯 했죠.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드셔보세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약밥이에요. 소영이가 정성스레 차려낸 음식을 보며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초반에는 참 좋았습니다. 며느리는 공손했고 아들은 효자였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소영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희의 통장을 우연히 발견한 그날 이후로요. 정희 어머니,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치매도 많이 걸리시던데. 소영의 말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정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했으니까요. 소영이가 최근 보여주는 행동들이 마음에 걸렸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 참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디 두셨어요? 어제 분명히 거실에 있었는데. 시계가 사라졌다는 소영의 말에 정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은 시계를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이 사라지고 정희가 치운 것으로 몰아가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민석 앞에서는 더욱 교묘하게 정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어머니, 아까 약 드셨다면서요? 또 드시면 안 돼요. 정희는 약을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자 민석도 어머니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소영의 생일이었습니다. 정희는 아침부터 일어나 소영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관계가 소원해진 며느리와의 화해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어머니,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소영의 입술은 미소 짓고 있었지만 눈은 싸늘했습니다. 정희는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민석은 출장을 떠났습니다. 2, 3일 정도 집을 비울 거라고 했죠. 정희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잠을 설쳤습니다. 어머니, 내일 간단한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요즘 자주 깜빡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소영의 말에 정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이 데려간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병원이 아니었죠. 어머니, 여기서 잠깐 검사만 받고 가요. 금방 끝날 거예요. 정희는 의사와 이야기하는 소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류를 건네고 봉투를 전달하는 모습이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들려온 의사의 말. 윤정혜님, 여기서 치료를 좀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보이는군요. 정희는 황당했습니다. 자신은 멀쩡한데 의사는 마치 미리 짜여진 각본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소영이 모르는 척 병원을 빠져나가는 순간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함정이었다는 것을요. 잠깐만요. 제가 왜 여기 있어야 하죠? 저는 멀쩡합니다. 정희의 외침은 무시됐고 간호사들은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정희의 감금은 시작되었습니다. 소영의 계략에 걸려 정신병원에 갇히게 된 것이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는 창백한 얼굴로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정상이라고 외쳐도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흥분한다며 진정제를 놓았죠. 저는 정상입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며느리가 저를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정희의 절박한 외침에 간호사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윤정혜님,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진정하시면 모든 게 나아질 겁니다. 약물이 몸속으로 퍼지자 정희의 의식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눈을 감기 직전 소영이 의사에게 건넨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분명 위조된 것이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하지만 이런 일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첫날은 악몽 같았습니다. 정희는 몸이 무거워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약물의 효과였습니다. 옆 침대에는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는 여성이 있었고 맞은편에는 텅 빈 천장을 하루 종일 바라보는 노인이 있었죠.
여기서 얼마나 있어야 하는 거죠? 간호사에게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추상적이었습니다. 상태가 호전되면 퇴원하실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정희는 자신의 상태가 멀쩡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었죠. 며느리 소영은 아마 민석에게 어머니가 요양원에 자발적으로 들어갔다고 거짓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겠죠. 아, 민석아. 내가 알아야 하는데. 하지만 전화도 편지도 보낼 수 없었습니다. 면회도 며느리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정희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정희는 조금씩 병원의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약물 투여 시간, 간호사들의 교대 시간, 다른 환자들의 성향까지. 모든 정보가 탈출에 필요했습니다. 그래요, 탈출. 정희는 이곳에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 오셨네요? 저는 박미자예요. 옆 병실의 환자가 정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미자는 겉보기에는 정상이었지만 가끔 과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윤정희예요.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나갈 수 있을까요? 미자는 슬픈 눈으로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쉽지 않아요. 10년째 있는 분도 계시니까요. 10년. 그 말에 정희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10년이라니. 그 긴 시간을 이곳에서 보낸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소영이 정희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랍장에서 통장과 인감을 찾아내고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애쓰고 있었죠. 여보, 어머니 잘 계시대? 퇴근한 민석이 물었습니다. 소영은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응,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신대. 어제 전화 왔었어.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좀 나아지셨다고. 민석은 의심 없이 소영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내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머니 물건들은 어떻게 할까? 일단 정리해뒀어. 나중에 필요하시면 가져다 드리면 되지. 소영의 말에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요양원에 가겠다고 하신 것이 이상했습니다. 항상 독립적이고 자존심 강한 분이셨는데 말이죠. 병원에서 정희는 약물 투여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보지 않을 때 약을 뱉어내는 방법을 터득했죠. 의식이 점점 맑아지자 탈출 계획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미자 씨, 도와주실 수 있나요? 미자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분명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돕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베개 밑에 숨겨둔 종이에 탈출 계획을 그렸습니다. 간호사의 순찰 시간, 비상구의 위치, 필요한 도구들까지. 모든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곳에서 나가지 못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테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정희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나가서 복수할 거야. 소영아, 넌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게 될 거다. 정희가 병원에 갇힌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녀는 약물 투여를 교묘하게 피하며 의식을 맑게 유지했습니다. 입안에 약을 숨겼다가 간호사가 돌아서면 휴지에 뱉어내는 방법을 터득했죠. 덕분에 몸과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윤정희님? 아침 회진을 도는 의사의 질문에 정희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약에 취해 있는 척하는 게 유리했으니까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요. 의사는 차트에 뭔가를 적고 다음 환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연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탈출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소영이 정희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정의 명의의 통장을 찾아내 잔고를 확인하고 아파트 등기부등본도 살펴보았죠. 생각보다 재산이 많네. 소영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윤정희가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아파트 한 채에 예금, 주식까지. 모두 자신의 것이 될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렜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전화해봐야 하지 않을까? 저녁 식사 시간 민석이 물었습니다. 소영은 순간 긴장했지만 이내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아, 내가 오늘 통화했어. 요양원 생활에 적응 중이시래.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 친구도 생기셨다고.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도 없이 갑자기 요양원에 들어가신 것부터가 이상했습니다. 주소 좀 알려줘. 주말에 어머니 뵈러 가볼까 해. 소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게 적응하시는 중이라 면회는 한 달 뒤부터 가능하대. 오히려 지금 가면 혼란스러워 하실 거래. 민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면회를 금지한다니 이상한 일이었죠. 하지만 아내의 말을 의심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정희는 미자와 함께 탈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자리에 든 척하며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간호사 교대 시간은 11시예요. 그때 잠깐 사각지대가 생기죠. 미자의 정보는 정확했습니다. 10년간 이 병원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관찰해왔으니까요. 열쇠는 어떻게 구해요? 간호사 스테이션에 있어요. 하지만 쉽게 훔칠 수는 없을 거예요. 정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열쇠 없이는 탈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옆 병실에서 새로운 환자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환자래요. 김 간호사가 그러는데 의사 출신이라던데. 미자의 말에 정희는 눈을 빛냈습니다. 의사라면 병원 시스템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테니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정희는 새로운 환자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이름은 박 원장, 65살의 전직 의사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이곳에 왔다고 했죠. 선생님,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원장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뭘 도와드리길 원하시죠? 저는 정상입니다. 며느리가 저를 강제로 입원시켰어요. 여기서 나가야 해요. 원장은 한동안 정희를 관찰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만 당신은 정말 정상으로 보이는군요. 그 말에 정희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죠. 그러나 그날 오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장이 의사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는 환자가 아니라 이 병원의 새로운 컨설턴트였습니다. 정희의 탈출 계획을 알아차린 간호사가 함정을 파놓은 것이죠. 윤정혜님, 오늘부터 약물 용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좀 더 안정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이네요. 의사의 말에 정희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약물 용량이 높아지면 의식을 유지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정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곳을 탈출해야 했습니다. 한편 소영은 민석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짜 요양원에서 온 편지를 만들어 보여주었습니다. 정희의 필체를 흉내낸 편지였죠. 여보, 어머니한테서 편지 왔어. 요양원 생활이 생각보다 괜찮다고 하시네. 민석은 편지를 읽으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어색한 필체가 눈에 거슬렸습니다. 어머니 필체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소영은 재빨리 변명했습니다. 약 때문에 손떨림이 있으시대. 그래서 그런가 봐.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의문은 커져갔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결정, 연락 두절, 달라진 필체. 모든 것이 석연치 않았죠. 정희는 늘어난 약물 용량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의식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인생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소영에게 복수하기 위해 반드시 이곳을 탈출해야 했으니까요. 병원의 창문 너머로 비치는 달빛이 병실 바닥에 희미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새로운 탈출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늘어난 약물 용량 때문에 정신을 차리기가 더욱 힘들어졌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혜 씨, 괜찮으세요? 미자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희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자 씨, 도움이 필요해요. 정희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약물 때문에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희 간호사가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녀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희의 말에 미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이곳 간호사들은 다 똑같아요. 환자의 말은 믿지 않죠. 하지만 정희는 마지막 희망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희 간호사가 약을 가져왔을 때 정희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진희 씨,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정상이에요. 며느리가 저를 강제로 입원시켰다고요. 진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정혜님, 약 드세요. 좀 이따 다시 올게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진희의 반응이 다른 간호사들과는 달랐으니까요. 정희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1시간 후 진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어떤 상황인가요? 정희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계략, 강제 입원, 재산을 노리는 음모까지. 진희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제 아들에게 연락만 닿으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진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그 말에 정희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자신의 말을 믿어준 것이죠. 하지만 그날 저녁 정희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진희가 의사와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고 의사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배신당했어. 정희는 절망했습니다. 간호사는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강한 감시를 받게 될 터였죠. 한편 소영은 정희의 은행 계좌에 접근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통장은 찾았지만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가 필요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알아? 민석에게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걸 알려주실 리가 없잖아. 소영은 속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인감도 있고 통장도 있는데 비밀번호만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은행에 가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죠. 그날 밤 정희의 오랜 친구 강명자가 정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정희와 약속했던 모임에 나타나지 않아 걱정되었던 것이죠. 정혜 씨가 요양원에 가셨다고요? 갑자기요? 소영의 설명에 명자는 의아해했습니다. 정희는 늘 건강했고 요양원에 갈 계획도 없었으니까요. 네, 어머니가 갑자기 결정하셨어요. 요즘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셔서. 소영의 말에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명자는 다른 친구들에게 연락해 정희의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정희가 요양원에 갔대. 뭔가 이상하지 않아? 친구들 사이에 의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정희는 진희의 배신 이후 더욱 철저한 감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약물 용량도 다시 증가했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약물에 대한 내성을 키워갔고 의식을 유지하는 법을 터득해갔습니다. 창문. 정희의 시선이 병실 창문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곳이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창문은 잠겨 있었지만 낡은 잠금 장치였죠. 충분한 힘을 가하면 열릴지도 모릅니다. 정희는 몰래 침대 다리를 느슨하게 만들었습니다. 금속 부품 하나를 빼내 창문 잠금 장치를 따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조금씩 작업한 끝에 드디어 부품을 확보했죠. 내일이야.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밤 간호사들이 교대하는 시간에 탈출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성공할 확률은 낮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곳에 갇힐 것이었습니다. 소영은 정희의 계좌에 접근하기 위해 위조된 위임장을 만들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정희가 치매로 판정받았다며 재산관리 권한을 요청하려는 계획이었죠. 이런 서류로 되겠어? 소영은 불안했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희의 재산이 탐났으니까요. 민석은 점점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어머니와 직접 통화하고 싶었지만 소영은 계속 핑계를 대며 막았습니다. 요양원에서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능하대. 다음 주에 통화할 수 있을 거야. 민석은 마지못해 수긍했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어머니의 친구 명자에게 연락했죠. 명자 이모, 혹시 어머니가 요양원 가기 전에 뭐 이상한 말씀 없으셨어요? 명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민석아, 내 어머니는 요양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 오히려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 그 말에 민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드디어 탈출의 날이 왔습니다. 정희는 하루 종일 긴장한 상태로 기다렸습니다. 저녁 약을 받아먹는 척하며 다시 뱉어냈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미자 씨, 고마워요.
꼭 성공할게요. 미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성공하면 저도 좀 도와주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미자도 구해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11시 정각, 간호사들의 교대 시간이 되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잠시 생긴 사각지대를 노려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침대에서 빼낸 금속 부품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이것이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간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잠금 장치에 금속 부품을 집어넣었습니다. 몇 번 시도한 끝에 딸깍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습니다. 됐다. 정희는 작은 승리의 희망을 느꼈습니다.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창문 밖은 2층 높이였고 아래에는 덤불이 있었습니다. 높지만 불가능한 높이는 아니었죠. 이제 내려가야 해. 침대 시트를 묶어 밧줄을 만들었지만 창문 밖으로 던지자 길이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희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냥 뛰어내리기로 한 것이죠. 하나, 둘, 셋. 숨을 깊게 들이마신 정희는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잠시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 들더니 곧 덤불 위로 떨어졌습니다. 날카로운 가시들이 온몸을 찔렀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아이고. 정희는 아픔을 참으며 일어났습니다. 병원 담장이 보였습니다. 그곳만 넘으면 자유였죠. 하지만 담장은 생각보다 높았고 정희의 나이로는 쉽게 오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주변을 살펴보던 정희는 담장 옆에 쌓인 쓰레기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발판 삼아 올라가기로 했죠. 간신히 쓰레기통 위에 올라선 정희는 담장 위를 잡고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모든 힘을 다해 올라간 끝에 담장 위에 걸터 앉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려가기만 하면. 그 순간 병원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정희의 탈출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로 뛰어내린 것이죠. 발목이 삐끗했지만 아픔을 무릅쓰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지? 정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돈도 없고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병원에서 멀어져야 했습니다. 뒤에서 추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있어요. 경비원의 외침에 정희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더 빨리 달리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숨이 가빴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희는 근처 공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추격자들이 지나가길 기다렸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윤정희 씨, 어디 계세요? 위험해요. 간호사들의 외침이 들렸지만 정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추격자들이 모두 떠난 것 같았을 때 정희는 조심스럽게 은신처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지? 정희는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바로 가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소영이 바로 알아차릴 테니까요. 그렇다면 명자네 집에 가야겠다. 정희의 오랜 친구 명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으로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명자의 집은 멀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용기를 내어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죄송한데 전화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젊은 여성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병원 가운을 입고 온몸은 긁힌 자국과 먼지로 지저분했으니까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발 친구에게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주세요. 급해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명자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명자야, 나 정희야. 큰일 났어. 명자는 정희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희? 어디야? 요양원 아니었어? 요양원이 아니라 정신병원이었어. 소영이가 날 가뒀어. 지금 탈출했는데. 명자는 충격을 받았지만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어디야? 내가 지금 데리러 갈게. 정희는 주변을 살펴보고 위치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돌려주며 젊은 여성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인이에요. 1시간 후 명자가 차를 몰고 정희를 만나러 왔습니다.
정희를 본 명자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정희야,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됐어? 정희는 차에 올라타며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소영의 계략, 강제 입원, 탈출 과정까지. 명자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소영이 그런 짓을 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재산을 노렸던 거야. 아파트랑 저축금. 명자의 집에 도착한 정희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명자는 정희에게 따뜻한 국과 밥을 내왔습니다. 먼저 먹어. 그리고 푹 쉬어. 내일 민석이한테 연락할 거니까.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돼. 소영이가 민석을 완전히 속이고 있어. 내가 먼저 증거를 모아야 해. 명자는 이해했지만 걱정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정희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내 재산을 지켜야 해. 아파트를 팔고 주식을 현금화할 거야. 소영이가 건들 수 없게 말이야.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악몽에 시달렸죠. 꿈에서 소영이 그녀를 다시 병원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명자와 함께 은행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신분증은 항상 지갑에 넣어두었고 병원에 끌려갈 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통장에서 모든 돈을 출금하고 싶습니다. 은행 직원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정희의 신분증과 도장을 확인한 후 출금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정희는 모든 저축금을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향했죠. 아파트를 급히 팔려고 합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게 해도 괜찮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놀랐지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급매물은 빨리 팔릴 테니까요. 아파트 매물이 나오자마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내놓은 터라 이틀 만에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정희는 계약금을 받아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명자의 도움으로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고 모든 재산을 옮겼죠. 정희야, 이제 민석이한테 연락해야 하지 않을까? 명자의 물음에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모든 준비가 끝나야 해. 정희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소영에게 복수하겠다는 강한 의지였죠. 한편 정희의 집에서는 소영이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정희가 탈출했다는 전화를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환자 관리 제대로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소영은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병원 측은 사과하며 정희를 찾는 중이라고 했지만 소영은 불안했습니다. 만약 정희가 민석에게 연락한다면 모든 것이 탄로날 테니까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출근 준비를 하던 민석이 물었습니다. 소영은 침착함을 가장했습니다. 아니, 그냥. 어머니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 생활비를 좀 더 내야 한대. 민석은 의아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근 어머니에 대한 의문이 커져가고 있었고 몰래 요양원을 찾아보려고 계획 중이었습니다. 정희는 명자의 집에서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 조언을 구했죠. 강제 입원이 위법이라면 며느리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병원 기록, 입원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 수집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정신병원을 찾아가 자신의 의무 기록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직접 갈 수는 없었고 명자가 대신 가기로 했죠. 내가 정희의 친척이라고 하면서 기록을 요청해 볼게. 명자는 병원을 방문했지만 기록을 쉽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직계 가족이나 법적 대리인만 열람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네. 정희는 민간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소영의 행적을 조사하고 병원 관계자와의 접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탐정은 비싼 비용을 요구했지만 정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라면 모든 돈을 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탐정은 첫 번째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소영 씨가 정신병원 의사와 만난 증거를 찾았습니다. 2달 전부터 접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진에는 소영이 병원 의사와 카페에서 만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2달 전이면 자신을 입원시키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은행 방문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소영 씨가 위임장을 가지고 은행에 갔다가 거절당한 것 같아요. 정희는 안도했습니다. 은행에서 소영의 시도를 막아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계속해서 자신의 재산을 노릴 테니까요. 그날 저녁 정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석이한테 연락할 거야. 명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겠어? 소영이가 민석을 완전히 속이고 있을 텐데. 내 아들이야. 진실을 알아야 해.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민석의 번호를 누르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석아, 엄마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 맞으세요? 요양원에 계신 게 아니었어요? 아니야. 소영이가 날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어. 이제 탈출해서 친구 집에 있는 거야. 민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소영이가 그런 짓을 왜 해요? 내 재산 때문이야. 내가 출장 간 사이에 나를 속여서 병원에 데려갔어. 민석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내를 믿어야 할지, 어머니를 믿어야 할지 갈등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정희는 명자의 집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민석이가 온대. 명자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믿어줄까? 모르겠어. 하지만 진실은 알려줘야지. 1시간 후 민석이 명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를 본 민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희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야위고 창백한 얼굴, 불안한 눈빛, 병원 생활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민석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민석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영의 계략, 강제 입원, 탈출 과정까지.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지만 탐정이 가져온 증거를 보고 나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용서할 수 없어요. 민석의 눈에 분노가 어렸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정해, 민석아. 우리는 법적으로 해결할 거야.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내에 대한 배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집에 가서 소영이를 만나겠습니다. 진실을 밝혀야겠어요. 정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조심해. 소영이는 위험할 수 있어. 민석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영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어디 갔다 왔어? 소영의 물음에 민석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만나고 왔어.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석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어디? 다 알아. 내가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가둔 것도 재산을 노린 것도. 소영은 당황했지만 이내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어머니가 정말 이상했어. 치매 증상이 있었고. 거짓말 그만해. 증거가 다 있어. 민석은 탐정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소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혼하자. 민석의 단호한 말에 소영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여보,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유가 있었어. 어떤 이유가 어머니를 가둘 만큼 정당해.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민석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그를 막으려 했지만 민석은 단호했습니다. 오늘부터 난 어머니와 지낼 거야. 넌 변호사 연락을 기다려. 그렇게 민석은 집을 나섰습니다. 소영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이 돌아온 것에 안도했지만 이제 더 큰 싸움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영을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는 일이었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오랜만에 편안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들 민석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이 되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소영과의 법적 싸움이 남아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민석이 정성스레 차린 아침상을 들고 왔습니다. 정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식사를 하며 정희와 민석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결과 소영을 사기죄와 감금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소송을 제기하실 건가요? 소영이. 그래도 제 아내였는데. 민석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미련까지. 정희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민석아,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야. 소영이는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내 인생을 망치려 했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야. 민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그날 오후 정희와 민석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정신병원 입원 기록, 탐정이 찍은 사진, 은행 방문 기록까지. 소영의 범행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승소 가능성이 높아요. 변호사의 말에 정희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제가 증언해야 하나요? 정희의 질문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피해자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강제 입원 과정과 병원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증언해 주셔야 합니다. 정희는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법정에서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정의를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소장이 제출되고 재판일이 정해졌습니다. 소영은 법원 소환장을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어떻게든 무죄를 받아야 해요. 저는 시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그랬을 뿐이에요. 소영의 변호사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증거가 많이 불리합니다. 특히 병원 의사와 사전에 만난 기록이 치명적이에요. 소영은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수단으로 민석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석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내 얘기도 들어봐. 민석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소영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만남을 승낙했습니다. 어머니, 소영이를 만나보겠습니다. 정희는 걱정스러웠지만 아들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조심해. 소영이는 꾀가 많아. 민석과 소영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소영은 눈물을 흘리며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날 믿어줘. 난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그랬어. 어머님이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시고 위험한 상황을 만드셨어. 내가 어쩔 수 없이. 민석은 소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 그만해. 증거가 다 있어. 내가 어머니 재산을 노렸다는 것도 알아. 소영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 인정할게. 하지만 우리 관계까지 망칠 필요는 없잖아. 이혼하지 말고 소송도 취하하면 어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난 더 이상 널 믿을 수 없어. 소영의 마지막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민석은 단호하게 자리를 떴고 소영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드디어 재판 당일이 되었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희는 증인석에 앉아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윤정의 증인, 사건 당일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말에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소영이 자신을 속여 병원에 데려간 일 의사에게 뇌물을 건넨 모습, 강제로 입원시킨 과정, 병원에서의 끔찍한 경험, 탈출 과정까지. 법정은 정희의 증언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탈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소영이 제 아파트와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정희의 증언이 끝나자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소영이 병원 의사와 만난 사진, 은행 방문 기록, 정신병원의 입원 서류까지. 모든 증거가 소영에게 불리했습니다. 소영의 변호사는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윤정혜 씨가 실제로 치매 증상을 보였다는 증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증인은 바로 정신병원 의사였고 이미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증언은 신뢰성을 잃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소영이 위조한 입원 동의서였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정희의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서명은 피고인 이소영이 위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사의 증언에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소영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정희의 변호사는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원고를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재산을 탈취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죄와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엄중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재판부는 증거와 증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이소영 사기죄와 감금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에 처합니다. 정희는 판결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소영은 창백한 얼굴로 법정을 나갔고 곧바로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정희와 민석은 법원 앞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어머니. 민석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드디어 끝났구나. 하지만 정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감옥에 갔지만 3년 후에는 출소할 것입니다. 그때 다시 복수를 계획한다면. 정희는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지금은 승리의 순간을 즐길 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실현되었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으니까요. 재판이 끝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새로운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석이 함께 살자고 했지만 정희는 독립적인 삶을 원했습니다. 소영 사건 이후 그녀는 더욱 강해졌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러 왔어요. 민석이 정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었고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했어. 식탁에 앉은 두 사람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석의 회사 생활, 정희의 취미 활동 등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후회하시는 건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민석의 질문에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후회? 글쎄. 소영이를 법정에 세운 것은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가끔은 생각해. 내가 좀 더 일찍 그녀의 본성을 알아차렸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본성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모든 게 괜찮아졌어요. 어머니도 건강하시고 저도 새 출발을 했고. 정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겨냈어. 인생은 항상 시련을 주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이겨내느냐야. 식사 후 정희와 민석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공원을 걸으며 두 사람은 과거의 아픔을 조금씩 치유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정희가 알게 된 미자였습니다. 정희 씨. 정희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표정으로 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자 씨? 어떻게? 퇴원했어요. 정혜 씨 사건 이후에 병원 조사가 들어갔고 많은 환자들이 부당하게 입원된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덕분에 저도 자유를 찾았어요. 정희는 감격했습니다. 자신의 투쟁이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이제 어떻게 지내세요? 조금씩 적응 중이에요. 10년 만에 바깥 세상에 나오니 모든 게 낯설어요. 정희는 미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말이에요. 미자는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희는 자신의 경험이 의미 있는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변호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윤정혜님, 소영 씨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정희는 안도했습니다. 법적 싸움이 완전히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영 씨가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하네요.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소영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저를 만나고 싶어 하죠? 사과하고 싶다고 합니다. 정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소영을 만나야 할까?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여야 할까? 정희는 민석에게 상담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의 결정이에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영이는 교활해요. 정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소영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정희는 소영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에서 소영을 마주했을 때 정희는 놀랐습니다. 한때 아름답고 자신감 넘치던 여성이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왜 만나자고 했어? 소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어요.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진심이야? 정희의 날카로운 질문에 소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여기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정희는 소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그녀의 사과가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일까? 소영아, 내가 나에게 한 일은 용서하기 어려워. 하지만 미워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 내 사과는 받아들이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해해요. 그래도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온 정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소영을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녀에 대한 분노는 조금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이루었지만 그것이 가져다준 만족감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오랜 친구 명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영이를 만났어. 정말? 어땠어? 글쎄. 복잡해. 그녀가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아. 명자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용서해줬어?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야. 하지만 미움을 계속 품고 살고 싶지는 않아. 그건 나 자신을 해치는 일이니까. 명자는 정희의 현명함에 감탄했습니다. 정희야, 넌 참 대단해. 그런 일을 겪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 그날 밤 정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지난 1년간의 경험과 감정,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용서의 시작이 더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영이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미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 이제 남은 인생은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이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그녀에게 희망을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시간을 겪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그녀는 더 강해졌고 현명해졌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희는 일찍 일어나 요가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 그녀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같이 등산 가실래요? 가을 단풍이 절정이래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지. 준비하고 있을게.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맑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정희는 그것을 믿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